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의 신비한 발견. 2. 한국의 소중한 기회가 왔습니다. 3. 한국은 기술 1위 국가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수천 년 역사 동안 그들의 문화는 고대 시대부터 첨단 금속 처리 방법을 창조해냈습니다. 금속 작업 능력은 이 나라의 기술, 산업 및 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인의 금속 가공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는 동해술입니다. 한국의 동해술은 섬세함, 예술적 비전 및 품질로 유명합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뼈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자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탑골공원 주변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이 밀집된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종로이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목격되는데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살펴보니 2018년 6월의 사진과 2022년 9월에 찍힌 위성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 건물이 잔뜩 들어섰던 탑골공원 주변이 2022년 사진에서는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난해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종로 일대는 한삽만 떠내도 유물이 묻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사대문 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대문 안 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는 2020년에야 지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지표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금속칼자인데요. 지표조사 도중 일부 면이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이를 들어 올리자 공깃돌처럼 생긴 금속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무려 1600개에 이르는 조선 전기의 금속 활자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동국정원의 한글 금속 활자 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종은 신숙주와 박팽년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를 읽는 기준을 정한 책을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 책이 바로 1448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입니다. 워낙에 귀한 자료인 덕분에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딱 한 번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기록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국정운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금속 활자는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동 깨진 항아리에서 그 금속 활자 실물이 출토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조선전기의 유물이 잔뜩 발견된 탑골공원 옆 부지에서는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작은 종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동종에는 가정 14년을 미 4월 1이라는 글자가 있어 명종 시대인 1535년 4월에 제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조선 중기의 구리로 만든 금속 유물이 출토된 것인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 가장 고난이도로 꼽히는 종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구리를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신각으로 불리는 종각에는 1980년대까지 구리 5만근으로 만들어진 동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468년 조선 세조 때 전국에서 모은 구리 5만근으로 동종을 제작했는데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원각사 예터인데 세조 10년 1464년 태종 때 폐사됐던 자리에 다시 절을 세웠고
4년 뒤 구리 5만근으로 만든 종을 걸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면서 이 종은 보신각종 보물 제3호에 걸렸고 3.1절, 광복절 등을 기념해 타종했으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자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제야의 종만 타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소리 없는 종 신세가 되어버렸죠. 5만근을 모아 종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리를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금속을 식기로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구리가 한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흙, 나무, 돌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왔으나 녹그릇, 즉 구리를 이용해 그릇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윤이 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녹그릇의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 브란즈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활동, 브레스으로 구분됩니다. 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경덕왕 11년, 752년 3월, 신라의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귀족들의 관심은 김태렴 왕자가 아니라 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이 가져온 신라의 물건에 있었죠. 왕자 등 일부 사절단이 간사이 지방의 일왕을 만나러 간 동안 신라 상인들은 공예품, 향료, 비단 등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녹그릇이었습니다. 속일본기 등 당시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이들이 판매했던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왕실의 옛 보물창고인 소소인에는 당시 귀족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신라산 무역품에 목록을 적어둔 매실나무래라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녹그릇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릇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신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는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비철금속계의 합금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기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니 신라시대의 유기 제작을 담당하는 철유전이라는 담당기관을 별도로 두면서 합금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가 만든 유기를 두고 신라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명나라 이시즈는 페르시아 동, 강, 응 거울을 만드는 데 좋고 신라동은 종을 만드는 데 좋다고 쓰고 있고 1490년 동호는 고려동, 고려강, 은질이 우수하여 과송 내에서 수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 합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화폐, 금속 활자, 악기, 생활용기 등의 유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녹그릇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전쟁물자로 사용한다면 각 가정마다 남아있던 녹그릇을 전부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동안 그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방파입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파와 주물로 나뉘는데 주물은 구리에 주석 합금의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촛대, 향로, 화로 등을 만드는 기법이고 방파는 구리와 주석 합금을 녹여 쇳물을 만든 후 이를 바둑알 모양의 둥근 노쇠덩어리로 만들어 망치로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방파로 만든 것은 인체에 무해했던 덕분에 식기류로 애용됐고 소리가 청명의 꽹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기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들었던 방파 제작법,
전남 순천에서 만드는 반방파 제작법이 있습니다. 그중 안성의 주물 제작법은 가장 쉽게 녹그릇을 만드는 방식이면서 그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을 방파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구리 78%의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해 만든 것을 방파라고 부릅니다. 즉, 방파란 가장 질이 좋은 합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퉁파라고 부릅니다. 이 퉁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짝퉁이 유래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파를 만들기 위한 황금 비율은 구리 78%의 주석 22%입니다. 그런데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석의 양이 20%를 넘게 되면 재료가 취약해져 사용이 불가능한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10% 이상 섞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 깨지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방자에 무려 22%의 주석 비율을 사용했고 절대 깨지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를 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해 이 비율로 만들어 봤으나 놋쇠가 너무 찐득해져서 실패했죠.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경기도 이천에서 통일 신라의 청동숟가락, 청동용기, 청동제기 등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 함량을 조사해보니 청동용기의 22.5%, 청동제기의 22.3%로 측정됐는다. 이니 통일 신라 시대부터 방파의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되었고 조선시대에 구리 한 근의 주석 4.5냥, 즉 구리 78%의 주석 22%가 확정된 겁니다.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석의 함량이 약 18%, 25%까지는 600도 안팎에서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경험에 따라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온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제시대까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녹그릇을 일제가 전쟁 물자를 만든다며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방파를 포함한 녹그릇의 명맥이 끊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광복 후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탄가스의 녹그릇이 빨갛게 변하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쓰기 편한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파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병원성 대장균 0157균 때문인데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996년 일본에서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감염을 일으켰던 공포의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방파 그릇에 일정량의 0157균을 증류수에 섞은 후 각 그릇에 담아 16시간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파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방파는 농산물 재배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족집게처럼 검출한다고 하죠.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담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덕분에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을 녹수저로 독성 여부를 검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명맥이 끊겨 고급 한정식 집이나 제기용으로나 사용되던 방파가 최근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방자는 팥빙수나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등을 담는 그릇으로, 샐러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사용처가 다양화됐고 최근에는 취미로 방파를 배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방파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집에 손님맞이용 방파 그릇을 몇 개 구비해 둘 계획입니다. 잊혀질 뻔했던 방파의 매력에 여러분들도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없던 것으로 알려졌던 자원이 엄청난 수준으로 땅 밑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세계 모든 국가가 탐내는 하얀 황금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동안 자원 독점 체제를 구축하며 한국을 괴롭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자원 독점 플랜에 한국이 큰 차질을 주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자원이며 하얀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전쟁 세계 각국의 미래 자원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전망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귀한 금속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죠. 2011년 강원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은 광맥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잠들어 있는 희토류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의 어느 탄광 지역에서 희토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희토류의 부존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자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선 깊게 땅을 뚫어 시료는 물론이고 샘플로 사용할 광석을 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은 없었습니다. 희토류 광맥에 포함된 희토류 함량을 나타내는 전희토산화물 TiO 수준이 0.8%를 기록했죠.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1.0%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희토류 광맥이 2%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 기대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을 믿고 한국지질연구원과 광물 기업들은 제대로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자원을 발견한 것이죠. 전 세계 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리튬이 강원도 지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TiO 기준 역시 기존 0.8% 수준이 아닌 3.75%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3 이상의 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로 내부에 잠들어 있는 리튬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였죠.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리튬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해외 리튬 광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리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엄청난 수준의 리튬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튬 대박을 노리는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했죠. 특히 IT 기기를 주로 다루는 삼성전자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리튬은 리튬 배터리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자원으로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제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미래 산업의 승자를 판가름하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외 리튬 업체 인수를 고민하던 와중 한국에서 리튬 대박을 맞게 되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출자 기업을 만들어 강원도 일대 리튬 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본격적으로 리튬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진 리튬 매장량은 3천만 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초대형 리튬 광산 중 하나인 칭하이 지역 리튬 광산의 매장량이 2248만 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 묻힌 양이 상상 이상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개발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미국 엘버말사 역시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 정확한 부존량을 계산 중이라고 하며 한국 지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이자 배 아파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리튬의 양은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이죠.
미래 천연자원 경쟁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안 중국은 일찍부터 리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양질의 리튬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전략적으로 사들인 것이죠. 압도적인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사들여 중국이 리튬 자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규모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전략이 가능할 정도의 돈과 힘이 있는 국가죠.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태평양에 위치한 광산까지도 중국은 탐을 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국영기업 중광자원의 자회사가 짐바브웨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로 결정지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니 리튬을 캐고 있는 비키타 광산 지분 74%를 사들인 것이죠. 한화로 2,1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선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평리튬 역시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하기로 결정.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죠.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CATL. 알고 보면 중국 기업끼리 리튬 광산 차지를 위해 내전을 벌인 것이죠. 멕시코 소노라 주에 위치한 기업도 물망에 오르며 중국 기업은 리튬 관련된 기업이면 설사 자국 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본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은 매서운 중국의 공세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리튬 전쟁에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죠.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기기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튬 가격이 미쳤다고 말하며 리튬 사업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그는 리튬 광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죠. 반면 중국은 탄력이 붙어 소규모 광산지대라도 리튬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들일 정도로 한국 광산 산업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미리 사둔 해외 리튬 광산으로 리튬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쟁에 있어서 리튬이 부족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론이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리튬 광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생산한 리튬을 외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큼 한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니 중국에서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체결,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일방적인 단기 계약 체결에 비싼 값으로 리튬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리튬 광산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압도적인 독점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하우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의 광산 개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리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트륨을 이용한 리튬 배터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던 한국은 많은 양의 리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리튬 배터리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로 사실인 게 밝혀진 이번 대규모 투자에는 미국과 삼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리튬 광산 개발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삼성이 리튬 광산에서 안정적인 리튬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삼성은 배터리 생산 체인을 단일화해 더욱 큰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리튬 배터리는 원재료 수급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발견은 삼성전자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발견이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삼성전자의 자극을 받은 기존 국내 자원 개발 업체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에 묻혀있는 리튬 부존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양이 묻혀졌다고 알려진 단양과 울진 부근을 탐색. 또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곳에 묻혀 있는 리튬 자원이 다른 곳에도 상당수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북 무주에도 리튬 광화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은 리튬 왕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그동안 자원으로 매번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했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자원 부국이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 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중국의 갑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본 이후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삼성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 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의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 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의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의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의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금하라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의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의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의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의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에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3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의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의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의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 친 특허 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 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 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니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이 연구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 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인 TSMC가 관련 특허를 넘겨주며 삼성에게 소송을 유도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